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의 늪에 빠져 있죠. 이란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면서 준비 태세를 다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여권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대한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란군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계없이 전쟁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표적 목록을 새로 설정했다며 적들이 다시 침략해 온다면 새 무기와 방법으로 새 전장에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تلاش کردیم اهدافمون رو بروز کنیم بانک اهداف رو بروز کنیم. 이란 정부는 장기화하는 종전 협상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و اتفاقا آن چیزی که باعث شد به اهدافشون نرسند انسجام داخلی ما بود.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선 개방, 후 핵협의 제한도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The Straits is basically the equivalent of an economic nuclear weapon that they're trying to use against the world. Imagine if those same people had access to a nuclear weapon. They would hold the whole region hostage. 이처럼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4%로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로이터 통신은 이란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에선 전쟁 장기화에 대한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이런 교착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 측에 통행료를 내는 행위를 할 경우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으로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1갤런 3.78리터에 4.18달러까지 오른 건데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2022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쟁 직전 갤런당 3달러 선에 못 미쳤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쟁 발발 이후 약 40% 급등한 상태입니다. 디젤 가격도 갤런당 5.46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황. 경제 전문가들은 고유가가 계속될 경우 공급망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뉴욕 유가는 전장보다 3.69% 오른 배럴당 99.93달러에 마감하며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최고치 경신 행진을 멈추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his perpetual battle between the secular tailwind from technology, and we have this cyclical push on policy and geopolitical issues. 이런 가운데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매출 목표에 미달했다는 소식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것도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부터 반도체 칩 설계 관련 종목에 이르기까지 AI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조건을 대부분 관철하는 방식으로 이란 전쟁을 끝내는 건 불가능해지면서 종전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8일 일본 회사가 소유한 파나마 선적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이데미츠 마루호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걸프 해역에서 출발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니케이와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해협 통과에 통행료는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의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다음 달 1일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번 결정이 장기 전략과 경제 비전, 또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하는 변화하는 에너지 구상을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물론이고 오펙 플러스를 탈퇴한다고 선언한 건 미국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랍에미리트의 탈퇴는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오펙이 유가를 올려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탈퇴 결정은 오펙의 가격 통제력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이틀 상승하며 최고가 행진을 펼쳤던 코스피가 오늘은 6,600선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실적 우려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현재 6,630과 6,640선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 내린 6,619로 출발했습니다. 연이틀 최고가 행진을 펼쳤던 코스피가 오늘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하지만 외국인이 순매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는 모두 약세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1% 가까이 하락 중이고 SK하이닉스도 소폭 하락 중입니다. 현대로템과 SK이노베이션이 급등하는 등 방산과 석유가스, 전력과 2차전지 업종은 강세입니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특히 오픈 AI 실적 우려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 가까이 하락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매출과 신규 이용자 증가가 자체 목표치를 밑돌았고 경쟁사인 엔트로픽이 기업용과 코딩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뉴욕 증시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코스닥도 0.2% 내린 1213으로 출발해 곧장 상승했지만 얼마 안 가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중반에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4원 오른 1,47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야간 거래 중엔 1,479원까지 올랐지만 그 이후 1,47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환율의 주요 변수인 국제 유가는 상승세입니다.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10달러를 넘었고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104달러 선입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유 가격도 배럴당 99달러로 100달러에 임박해 있습니다. 유가는 올랐지만 월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즉 달러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유가 영향이 희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 추이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시장 관계자들은 경계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중동 사태가 석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시민들의 기름값 부담도 여전합니다. 운전자들은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게 일상이 됐고 전세버스 기사는 요금을 올리지 않고는 운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영수 기자. 네,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입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만남의 광장 주유소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
1994원이고 경유 역시 1993원으로 2,000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동 사태가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시민들 걱정이 큽니다. 정부가 4차례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지만 국제 유가가 높게 유지되다 보니 운전자들 부담은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장에서 만난 운전자들도 기름값 부담을 호소했죠. 네, 운전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보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운전을 하려고 평소에 밟던 악셀이나 브레이크도 조금 더 조심하면서 연비를 좀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버스 기사는 야외 나들이가 많은 성수기를 앞두고 있지만 걱정이 컸는데요. 기름값이 워낙 올라 운행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5, 6월달까지는 성수기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은 솔직히 말씀을 지금은 운행할수록 마이너스죠. 중동 사태가 석 달째 접어들면서 달라진 일상에 시민들은 불평과 부담을 호소했는데요. 하루빨리 사태가 마무리되길 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오늘로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선고가 몇 시에 진행이 되죠? 네,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류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7일 본격적인 2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엔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공판이 진행돼 현재 법정에 출석한 상태입니다. 체포방해 사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생중계가 되고 YTN도 실시간으로 재판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서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경호처를 사병화하고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특검은 하지만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고 이번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범행을 부인하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온 이들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은 경호관의 당연한 직무라면서 자신이 거액의 정치 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오늘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면서 선거 열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재보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야 간의 공방도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먼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부산 북구갑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네, 민주당은 조금 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영입 인재를 발표했는데요. 어제 이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한 하정우 전 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정우 전 수석은 부산 북갑에, 전은수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선거에 나섭니다. 하 전 수석은 영입식에서 AI 수석의 소임을 마치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가려 한다면서 해양 수도와 AI가 만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전 수석은 오늘 곧바로 부산으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야권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AI 강국론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냐면서 청와대가 배지를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 북갑에 나설 경쟁자들도 나를 세우고 있는데요. 박민식 전 국가보무장관은 2년 뒤 떠나버릴 메뚜기 정치라고 지적을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이 결국 하수석 출마를 지시했냐면서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수석은 자신이 이 대통령을 설득했고 흔쾌히 출마를 수락했다고 응수하는 등 벌써부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를 재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후에 경기도 하남을 방문해서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이광재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서 어려운 민생을 살릴 대책을 설명하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정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번 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면서 후보들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한 언행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달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맞춤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 대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가 경제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고 지역 경제와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주택시장의 양극화 해결 등 지역 민생 4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장 대표는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요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방에 집을 사면 담보 인정 비율 LTV를 최대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후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 공약단과 순소리위원회와 함께 청년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건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노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총파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지금 가처분 신문 진행 중인 건가요? 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의 첫 신문기일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를 상대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 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쟁의 행위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면서 노조의 단체 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지난 23일 파업 결의대회를 연대 이어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쟁점은 어떤 겁니까? 네, 노조법 42조 등을 근거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보호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게 해달라는 게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의 핵심 쟁점입니다. 노조가 총파업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 등 핵심 시설을 점거하거나 가동을 방해하는 것이 위법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사측은 유독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체 인원의 5% 수준인 안전 인력만큼은 반드시 정상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반도체 사업장이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니라서 안전 인력도 파업이 가능하다며 사측이 가처분 신청으로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전망인 가운데 법원의 판단과 함께 총파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네, 이란 전쟁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대영 군사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쟁도 협상도 없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 삼아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The Straits is basically the equivalent of an economic nuclear weapon that they're trying to use against the world. Imagine if those same people had access to a nuclear weapon. They would hold the whole regio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누가 이런 붕괴 상태를 언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소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이런 도착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교착의 늪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일광 교수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방금 연락이 왔는데 붕괴 상태라고 했다라고 했거든요. 네. 주어도 분명치 않고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누가 예.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란이 미국 측에 하나 제시를 한 게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자. 예. 일단 그것부터 먼저 풀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 측에서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 즉 그 해상 봉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다른 핵 문제는 논외로 하고 나중에 하고 3단계에서 하고 일단 1단계, 2단계에서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부터 풀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두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이란이 경제가 얼마나 힘들면 예. 나한테 이것부터 먼저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니면 CIA나 다른 정보국에서 판단했을 때 이란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최악이다. 자, 그렇게 어떤 정보를 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해석을 해서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협상 상대가 누군가 이런 전언을 해준 것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 이란의 경제 상황이 안 좋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붕괴 상태라고 알려왔다고 하면서 이란이 지도부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도부 내분이 있다는 걸 알려왔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성룡환 교수님 얘기한 대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이제 그런 판단을 좀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지부진한 협상에서 어떻게든 좀 미국에게 유리한 형세를 만들기 위해서 좀 저런 코멘트를 한 걸로도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축구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죠. 이란 축구하면 이제 침대 축구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이란은 잘 보면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시간을 끌면 여전히 협상에서 좀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인내심이 많이 바닥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주변 참모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교착 상태를 풀려면 다시 한번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는 입장들이 지금 이제 워싱턴 정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일종의 코멘트를 통해서 이란과 협상에서 좀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전략인지 정말 어떤 소식을 들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글 내용을 보면 영어 표현으로 스테이트 오브 콜랩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런 소식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란 내부에서 뭐 통일된 의견은 아니지만 미국 쪽에 이렇게 접촉을 해오는 그런 인사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뭐 협상 상대, 앞서는 우리가 갈리바프라는 협상 상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누군가가 이란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 상황이 여러 면에 있어서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란의 수뇌부가 상당히 좀 균열돼 있잖아요. 누가 협상파인지, 누가 지금 강경파인지, 그리고 협상파는 사실상 지금 밀려나 있고, 강경파가 즉 혁명수비대가 모든 것을 지금 진두지휘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혁명수비대는 그럼 누군가 정확하게. 그러면 최고 지도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쪽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단일화된 그런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협상파는 협상파대로, 강경파는 강경파대로. 그러니까 도저히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될지 협상 상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분을 유도하는 곧 좀 전략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실제 지금 이란 상황 내부가 상당히 정리가 안 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가 건강상 어떤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의견차가 있으면 최고 지도자가 사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서 하나의 결정을 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강경파 내에서도 지금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이란 상황은 대단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스테이트 오브 콜랩스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경제뿐만 아니라 예. 정치 면에서도. 혼란 상황이다. 그렇죠. 의견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란 군에서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쟁 재개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예. 한데 지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군대가 있어요. 예. 이란의 정규군이 하나가 있고 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란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전쟁 기간,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지금 대이란 군사작전 기간에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뭐 전쟁과 관련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상하이 협력기구 얘기를 하거든요. 상하이 협력기구에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 보면 그 이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있고 뭐 파키스탄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 나라들이 사실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돼서 뭐 군사 행동을 보인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오히려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가 전쟁제에 관련된 준비 태세랑 이런 거 얘기를 했다라면, 그러면 현재 그 전시 체제를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에서 강경파들이 좀 득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좀 그동안 존재감이 없던 이란군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많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미국 내 여론이 점점 악화돼가는 상황에서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새 인질이 됐다. 이런 보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악마 같은 이란 지도부와 뒤엉킨 2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주랭랑을 치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다라고 했고요. 3일에 한 번씩 연회장 언급하는 거는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해서 정신적인 도피처를 찾는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란의 인질이 됐다. 이런 표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뭐 뉴욕타임즈는 계속 전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비판해 왔고, 예. 어쨌든 진보 언론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CNN 포함해서 뉴욕타임즈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의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는데요. 네. 자,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 왜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란에 해상 봉쇄를 해서 이란 경제가 힘들죠. 그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 지금 돈 줄이 말라가는 거 맞죠. 그다음에 뭐 원유 수출 못 하고 있는 거 맞고 다 맞는데, 어차피 이렇게 지금 누가 더 피를 더 많이 흘리느냐, 누가 경제적으로 더 감내할 수 있냐. 예. 과연 이란이 더 감내할 수 있냐? 물론 이란도 더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제사회와 미국의 경제가 잃을 게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조금만 견디면 저 사람들은 기름값 조금만 올라가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야. 여론은 계속 나빠질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압박을 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전쟁을 재개하려니까 엄청난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 봉쇄를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지렛대는 잡았지만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이란 쪽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 핵 협상을 아예 뭐 하지 말자 거의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더 한 주 더 간다. 그럼 세계 경제는 또 어려워지고 예. 유가는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 출혈 경쟁에서 누가 더 버티느냐가 문제인데 제 생각엔 이란이 어렵지만 이란은 계속 버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지율도 최저치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객관적 입장에서 미국의 모든 게 강하죠. 그러나 지금 이란은 계속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오전에 로이터 통신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인 승리 선언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신 승리하고 끝낼 거다라는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 지금 분석 기사인데요. 미국 정부 당국이 이란 반응이 그럴 경우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예. 시나리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사실 그 기사 봤는데 예. 현재로서는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군사작전에 대한 인내심이 예. 사실상 바닥으로 가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리는 글들이 자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이 자산 시장이 움직여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 말 믿었다가는 투자든 뭐든 잘 되기 어렵다라고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예. 요건 약간 다른 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뭐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본인이 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말뿐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미국의 유권자들 포함해서 뭐 전 세계가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에 그렇게 크게 귀를 안 기울이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예. 근데 현재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역봉쇄를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이겼다라는 식으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이란이 보여집니다. 받아들일까요? 이란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건 상관이 상관없는 없습니다. 겁니까? 예, 예.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예. 일단 이란 반응이 어떨지 예측을 해보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손을 터는 그런 시나리오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예. 정보부에다가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분석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란 미국 정보부는 이제 판단을 했겠죠. 분석을 예. 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지금 몰려 있다, 코너에 몰려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지금 분석을 해봐라는 얘기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도 지금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이 상황에서 그냥 손 틀고 나가는 게 낫다. 뭐 우리 세계 경제에도 그렇고 그냥 손 틀고 나가는 게 낫다고 여러 차례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역시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그렇게 나갔을 경우 미국의 국내 이제 비판이 얼마나 거셀까. 도대체 그럼 전쟁을 왜 했냐? 뭐 어떤 목적, 그럼 이번 전쟁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 전쟁에서 얻은 게 미국이 얻은 게 뭐냐? 그 초문학적인 돈을 쓰고 나서 이런 비판이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못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란의 핵 문제 전혀 해결이 된 게 없어요. 자, 그냥 나간다면 이라는 걸 앞으로 핵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441kg가 60% 순도 이상 되는 이거 뭐 조금만 돌리면 바로 90% 되는 건데 이란이 지금 옛날처럼 알리 하메네이가 파트와를 즉 법률 해석을 통해서 핵무기는 절대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은 이미 폭사해서 없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럼 혁명 수비대는 계속해서 과거부터 우리는 핵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나간다는 것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이 속보 전해드리고 관련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 즉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시행령상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국내 계열 회사 범위가 같아야 합니다. 또 친족이 출자 또는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출자, 채무 보증, 자금 대처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장 점검 결과 쿠팡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 집단 시행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 총수로 지정이 됐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고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과 미국 전쟁도 없고 협상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좀 해보면 미국이 이란의 통행세 내면은 제재하겠다 이렇게 압박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란 내에서 나온 얘기 중에 4개국 통화를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 통행세와 관련된 거를 이제 새로 하겠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외국 돈들이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사실 송금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 측에 나왔던 것이 위안화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위안화는 약간 예외적인 부분이 있고 또 중국 내 금융망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다만 이제 잘 보면 지금 이란 내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만 우리가 잘 갖고 있으면 이걸로 전후 피해 복구도 가능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계좌는 지금 개설이 좀 돼 있다 그러고 입금 내역도 좀 확인된 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들어왔죠. 30억 대는 첫 입금이 들어왔고 또 이란이 그걸 또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진지합니다. 지금 이거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협상 지렛대로 쓰려는 게 아니고 미국과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포기할 테니까 다른 걸 주세요.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진지한 상황이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계속 갖기를 원하고 있고 협상에서도 계속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조건을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 자금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함으로써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계속 이용하겠다. 아주 전략 자산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 유조선이 처음으로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경로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락섬이나 호르무즈 저쪽 위쪽으로 들어가서 통과를 했죠. 사실 이란이 한 달 전만 해도 오만 쪽으로 통과하면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이란 영토 쪽으로 올라와서 통과를 하면 캐슘섬과 저 라락섬 있죠. 저쪽으로 통과를 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저기를 왜 안전항로라고 합니까? 본인 이란 입장에서는 거기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의심을 하게 되죠. 오만 쪽에다가 기대를 설치한 거 아니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자기 쪽으로 오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가 안전한 것을 알려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란 영토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통과를 하도록 허가를 해줬고 통과를 했는데 도대체 일본은 어떻게 협상을 했기 때문에 해서 지금 통과가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는 절대 돈 낸 걸 없다고 입금했으면 바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하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는 돈 낸 거 없다.
통행료 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대가 없이 지나갔을 리는 없잖아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예. 현금이 아니면 현물을 줬든지 예. 아니면 다른 외교적인 어떤 무슨 인센티브를 줬든지 뭐 없이는 그냥은 안 지나가겠죠. 예. 그전에도 선박이 지나간 적은 있지만 유조선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지나갔다 이렇게는 알려지고 있는데 그걸 좀 액면 그대로 믿긴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아마 물론 일본 정부가 뒤에서 서포트는 했겠지만 예. 지금 잘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하고 이 에너지 수급체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상사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사들을 통해서 이란과 어떻게 보면 이 대가를 지불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또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유조선이 통과됐을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전황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다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특히 영국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냈는데요. 영국 국왕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관련 영상 보시죠. This is not our war. This is not our war. We will not be drawn into the conflict.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종이 호랑이에 비유하며 미국의 나토 탈퇴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선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환영식도 열렸습니다. His Majesty's intellect, passion, and devotion have been a long blessing to the cherished bon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I am very certain that it will continue that way long into the future. I also remember saying, Charles, look, young Charles, he's so cute. My mother had a crush on Charles, can you believe it? The bond of kinship and identity between America and the United Kingdom is priceless and eternal. It is irreplaceable and unbreakable. 네, 영국을 향해서 뒤끝을 보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래도 국왕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환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가운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유럽 정상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유럽의 왕들이 미국에 이렇게 방문했을 경우에는 예. 또 엄청 사이가 좋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좀 특별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렇게 중동에서 미국이 대군사 작전을 벌일 때 영국을 비롯한 영해원 국가들이 그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미국이 그런 영국이나 영해방 국가들의 이 전쟁과 관련돼서 사전 통보한 것도 없었고 또 한 가지로는 공감대를 못 이뤘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그 영국 총리와는 각을 세우고 있지만 이상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왕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버킹엄에 살고 싶다 이런 글도 그렇죠.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황금색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본인이 약간 지금 뭐 미국의 뭐 이건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미국의 왕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들 때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영국 총리와는 각을 세우지만 영국의 지금 국왕과는 어떻게 보면 좀 접점을 좀 많이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방문을 두고 워낙에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과 영국 사이가 틀어져 있다 보니까 과거에 엘리자베스 여왕 방문했을 때처럼 소프트 외교가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워낙 지금 나토, 뭐 특히 영국과도 지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예. 뭐 전쟁 중에 사실 뭐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행사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행사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으로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을 초청 국빈 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이 1957년인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방문했고 그 당시에 이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고 나서 상당히 미국과 외교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자, 그 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방문해서 서먹서먹한 미국과 영국 사이를 소프트 외교로 잘 해결했다. 자, 그런 것이 이번에 찰스 3세 국왕이 해줄 수 있을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도 굳이 계속해서 영국과 각을 세워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국왕과 같이 잘 지냄으로써 다시 한번 영국과 잘 지내보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총리는 비판해도 그래도 국왕은 환대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그 반감이 좀 과했을까요? 의전 논란도 좀 일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도 좀 보여드렸는데 다시 좀 보여주시죠. 네, 국왕을 맞이하면서 저렇게 어깨를 툭툭 치는 장면. 네. 저게 의전에 원래 맞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과거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라든지 뭐 지금 찰스 3세도 마찬가지지만 왕하고 총리나 대통령은 사실 격이 다릅니다. 그러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무례한 행동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런 거 크게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례하다고 보는데 본인은 그렇게 절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좀 안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항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일단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영국에서도 영국 총리가 절대 저러진 않아요. 그리고 영국 총리가 이 왕을 만날 때도 굉장히 이 기본적으로 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른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영국 내에서 약간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 장면뿐만 아니라 2018년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걸어갈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앞서서 걸어가는 거 이것도 또 좀 별리라 그래요. 그렇죠. 딱 맞춰서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앞서서 걸어가는 장면도 역시 외교 관례상 조금 결례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워낙 뭐 파격적인 성격, 파격적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머니에 손도 넣고 뭐 이런 논란이 많았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정도는 그냥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백악관에서는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회동 사진을 또 올렸는데 그 표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네, 두 왕, 투 킹.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히 저런 것들 SNS를 통해서 자꾸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인데 본인을 사실 왕으로 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이제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비슷한 정치 체계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왜 본인을 왕이라고 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실 앞서도 저희가 봤지만 그 찰스 왕을 저렇게 대하는 것도 사실은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원래 교황도 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 좀 비상식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좀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지금 백악관 공식 페이지에 올라온 거예요. 투 킹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저러면 이제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언론에 또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공식적인 홈페이지에다가 투 킹이라고 쓴다는 것은 결국 뭐 내가 왕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미국의 왕으로서 영국의 왕을 지금 대접하고 있다.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저런 사진, 뭐 두 왕이라는 표현, 의전 논란 이런 것들이 뭐 논란도 있었지만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메시지는 묵직했습니다. 80년 동안 지탱해온 모든 것을 소홀히 여겨선 안 된다. 서방 국가들의 공동 가치를 수호해야 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거죠.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찰스 3세 국왕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은 사실 위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동안 미국이 건드리지 않았던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럽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유럽 이민자의 이제 자식이기도 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유럽과 대립각을 갖고 있는 것도 이 찰스 3세 국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좀 사료가 됩니다. 네, 나토를 뭐 종이 호랑이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이런 분석 기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조직이지 않습니까? 예. 나토. 그렇기 때문에 또 유럽이 미국이 필요하듯이 미국 또한 유럽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은 계속 유지하면서 나토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야지. 원래 미국, 영국이 상당히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예. 영국에서 미국이 나온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국은 더 그렇듯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나토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미국과 영국 간에도 거리가 좁혀지고 좀 동맹국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좋은 해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대영 군사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라며 찰스 3세 영국 국왕도 이에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스스로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 국빈 만찬에서 이란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죠? 네, 잠시 전 백악관에서 열린 찰스 3세 영국 국왕 국빈 만찬에서 이란을 군사적으로 격파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국빈 방문 기간, 이란 전쟁과 관련한 첫 공개 언급인데요. 이란의 핵 보유 금지에 대해 찰스 3세도 동의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We have militarily defeated that particular opponent. Charles agrees with me even more than I do. We're never going to let that opponent have a nuclear weapon.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는 이란 측이 스스로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란이 지도부 분열 상황 해결을 시도하고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란의 누가 이런 붕괴 상태를 언급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 과정에서 영국이 군 기지 제공과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비판해왔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환영식에서 양국의 유대를 강조하면서 이란 전쟁 기간 불거진 영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His Majesty's intellect, passion, and devotion have been really a blessing to the cherished bon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I am very certain that it will continue that way long into the future.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동안 동맹국에 대한 섭섭함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찰스 3세 국왕이 나토 동맹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죠.
네, 미 연방의회 연설에서 찰스 3세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한 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면서 지난 80년 동안 지탱해온 걸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서양 파트너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77주년인 나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25년 전 9.11 테러 직후 나토가 처음으로 집단 방위 조항을 발동했다면서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쳐 이 공동 안보를 위한 결의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과 영국의 갈등에 대해 이 찰스 3세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영국의 관계도 떼어놓을 수 없다며 양국 간의 역사적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bond of kinship and identity between America and the United Kingdom is priceless and eternal. It is irreplaceable and unbreakable. 네, 찰스 3세는 또 지난 25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의 총격 사건에 대해 폭력 행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왕이 미 의회에서 연설에 나선 건 지난 1991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35년 만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란이 항전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이란군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표적을 설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적들이 다시 침략을 해온다면 새로운 무기와 방법으로 맞설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이란군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آموزش هامون رو ادامه بدیم از تجربیات جنگ استفاده کردیم و تجهیزاتمون رو در واقع هم تولید کردیم هم بروز کردیم و برای ما شرایط جنگی است. 이란군이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의 불안한 휴전과 협상 교착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보유 포기, 또 농축우라늄 반출, 대이란 해상 봉쇄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차 협상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중동 병력 주둔, 또 대이란 해상 봉쇄로 인한 비용 증가, 유가 불안으로 인한 민심 악화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고민거리입니다. 로이터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4%로 이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군대를 철수할 경우에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는 작업이 미 정보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요청으로 이런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승리 선언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신속한 긴장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일부 공화당과 행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의 차질을 빚으면서 타이어 생산 공장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타이어에 들어가는 합성 고무 등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줄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우승훈 기자. 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원유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타이어 공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공장에서는 지금도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갓 생산된 타이어가 제 뒤로 일부 쌓여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수급 자체가 어려워지자 타이어 생산 공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어 생산에는 대부분 원유에서 추출되는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타이어에 주로 합성 고무와 카본 블랙, 합성 섬유 등 3가지의 원재료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원재료 수입 가격이 기존보다 40% 정도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어 생산 단가 자체는 크게 올랐지만 소비자 판매 가격을 갑작스럽게 올릴 수는 없어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에서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 등 선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 쉽지 않은 처지라고 전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 앞으로 타이어 생산에도 차질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현재로서는 재고량이 남아있어 현재 타이어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만 1년에 14만 톤가량의 타이어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란 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하면서 석유화학 관련 제품 수급 자체가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재고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 수급이 제때되지 않으면 합성고무나 카본블랙 등 타이어에 쓰이는 주요 원료 공급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시장 상황과 글로벌 수요, 환율 등을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타이어 업계뿐 아니라 석유화학 업체 전반에 대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업계에서는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이나 원재료 수급 판로 개척 등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정부에서도 함께 힘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이란 전쟁이 2달째 접어들면서 식탁 물가까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와 고환율에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탁 물가마저 위협하는 분위기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민 곁을 지켜온 국민음식 삼겹살 가격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치솟고 있습니다. 2달 전 2,000원대였던 삼겹살 100g 가격은 어느새 3,0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돼지뿐만이 아닙니다. 소와 닭고기, 달걀까지 축산식품 가격은 2달 만에 15%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지난달 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6%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도류독감까지 가축 전염병이 축산물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치솟은 유가와 1,500원대 고환율도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해상운임과 유가 상승, 고환율까지 더해져 대부분 수입하는 사료용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매가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사료비는 생산비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료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농가 경영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가공업계와 협의해 삼겹살과 목살 등 주요 부위 가격을 최대 28.6% 낮추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기존의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책임과 권한의 괴리를 줄인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후에 미국과 외교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공정위가 이번에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또 자연인으로 그 동일인을 변경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동일인 지정 시 총수 일가의 지분, 거래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각종 규제도 더 엄격히 적용받습니다. 지난 2021년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된 쿠팡은 지금까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김 의장이 외국 국적이고 자연인의 동일인 지정을 면제받는 예외 요건을 충족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예외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행령상 동일인이 자연인, 법인 관계없이 국내 계열 회사 범위가 동일하고 친족이 출자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출자, 채무보증, 자금 대차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현장 점검에서 쿠팡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쿠팡을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내 최상급 등급에 해당해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가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며 비서가 배치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물류 배송 정책과 관련해 수백 차례 회의를 주최하며 주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사촌인의 혈족과 삼촌인의 인척은 가지고 있는 주식 현황과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동일인 지정으로 인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움직임에 이전부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그동안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미국 모 회사 소속 인력일 뿐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어서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의 지주회사인 쿠팡 INC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만큼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불리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50여 명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이슈로 한미 간 안보 합의 이행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쿠팡 문제가 한미 외교 통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3살짜리 아동의 사인이 된 두부 손상이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친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가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광범위한 뇌출혈과 몸 곳곳에 든 멍자국 등을 확인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아이가 두부 손상으로 숨졌으며 복부 쪽에 과거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는 국과수 구두 소견과 부모 휴대전화에서 포착한 학대 정황 등을 바탕으로 친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이 숨졌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 학대한 혐의 부인하십니까? 경찰은 여기에 더해 국과수로부터 피해 아동이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해 머리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최종 부검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연한 사고나 자연적인 원인이 아닌 외부에서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타인에 의한 의도적인 외력에 의해서 머리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도구를 이용했다면 좀 더 의도성이 명확할 것 같고요. 경찰은 친모도 아동학대에 가담했는지 조사하는 가운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어제 열린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단이 상당 부분 뒤집힌 가운데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잠시 뒤에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일단 1심 판단에서 2심 판단 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뒤집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주가 조작 부분부터, 주가 조작 혐의 부분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졌죠? 네, 일단 1심에서는 이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제 공동 정범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쟁점과 관련해서 네.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공범으로서의 역할 역시도 이 증거로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정범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죄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네. 그것 말고도 이제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공동 정범에 대한 판단 자체가 1심 그리고 2심에서의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의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내면적으로 당시 자신의 계좌라든가 주식 그리고 돈 등이 이 주가 조작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거래 자체가 상당히 조금 특이했었고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는 인지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과연 공범으로서 그 공모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외부에서 다른 이런 세력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시세 조종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관계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하고 또 실제 이 정산 과정에서의 그런 갈등도 있었던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 공모 관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지점까지 항소심에서는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근거를 살펴보자면 일단 몇 가지 상당히 특이한 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에 제공한
그 금액 자체가 20억이라는 큰 돈인데 이 돈 자체가 일단 거액이고 사실 이러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구체적 약정, 그러니까 거금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언제 수익을 낼 것인지 혹은 손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또 이 수익의 40%를 배분하기로 했다라는 점 역시도 결국에는 시세 조정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걱정이 되니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대화 내용도 제출이 됐었는데 이 점 역시도 추후에 이런 시세 조정이 드러날까 걱정을 하는 그런 내심 의사가 비춰졌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강하게 좀 작용을 했던 그런 근거가 됐었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1심에서는 김건희 씨가 당시의 정산 과정에서 블랙펄과 갈등이 있었던 부분, 이게 공모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 시세 조정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여러 공모범자들끼리 서로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종종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 분배 과정에서의 그런 갈등에 불과하고 이걸 보더라도 이제 방조를 넘어서 혹은 뭐 단순한 그런 가담자가 아니라 공동 정범에 해당을 한다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공동 정범을 인정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제 재판부가 언급하면서 김 여사를 언급하는 어떤 그런 장면도 좀 눈에 띄었는데 지금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할 만한 어떤 지식이 있었냐 이 부분도 좀 많이 다뤄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1심에서는 사실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주식 생리를 약간 모르는 그런 외부자로 조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2심은 이제 김건희 씨의 그런 주식 거래 경력도 당시 한 5년 정도 있었고 이미 도이치모터스의 뭐 거래량 혹은 뭐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이 단순한 그런 방조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로 또 삼기도 했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유죄 판단이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된 건데 이게 사건 발생 16년 만입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지났거든요. 그간에 뭐 자체 뭐 경찰이 내사를 벌였다 자체 종결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검찰 수사인데 무혐의 판단이 나오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2013년에 이제 경찰이 해당 건에 대해서 내사를 하다가 종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게 된 것은 이제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당시 대선 당시에 이 점이 또다시 부각이 됐었고 이 수사기관에서의 그런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사실 뭐 당시에 또 다른 주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시작이 되고 또 재판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고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에 검찰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이 판단을 내렸는데 그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뭐 그동안 소환 조사도 전혀 없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기도 했었고 또 뭐 충분한 압수수색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당시에 소환 조사를 하는데 뭐 검찰청이 아니라 제3의 그런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 황제 조사가 아니냐 이런 특혜 의혹도 충분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번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달리 판단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일단은 좀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뭐 경찰 조사한 다음에 내사 종결된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조사를 원래는 못하지 않나요? 다시 조사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피해자 측에서 뭐 이의 신청을 한다든가 혹은 뭐 상급 기관이나 이런 수사 기관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판단이 된다거나 혹은 새로운 증거들이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조사는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막 처분 자체가 나오질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끌고 있다. 시간만 끌면서 결국에는 어떤 시점을 잡고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던 것이고 실제로도 2024년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더 큰 논란이 있기도 했었고요. 자, 김건희 씨가 또 이번에 받은 선물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도 항소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라프 목걸이 1개와 두 번째 받은 샤넬백은 알선 수재에 어쨌든 포함이 됐지만 그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그 첫 번째 받았다는 그 샤넬백은 무죄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런 걸 한 번에 묶어서 포괄일죄라는 걸로 뭐 단일한 알선 수재 혐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 포괄일죄라는 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포괄일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한 그런 고의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네네.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시세 조종 행위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를 반복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번 사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이 알선 수재 같은 경우에도 뭐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을 하면서 또 그 부분에 관련된 알선을 해주면서 여러 번 이런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건 포괄일죄 하나의 죄로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네. 일단 1심에서 이 세 가지 뭐 크게 보면 세 가지 뭐 백 2개 그리고 목걸이 하나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있는 2개의 금품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을 했었는데 2022년 4월에 있었던 이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그때 이제 이유는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 당시에는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 청탁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후에는 그런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나머지 두 금품에 대해서는 그 수수에 대해 알선 수재를 인정을 했지만 앞부분 2022년 4월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인 시절에는 당시의 현안이 딱히 청탁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때도 판결이 나왔을 때 시기적으로 거의 근접했는데 과연 이 부분만 빼놓고 무죄로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판단이 또 바뀌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심에서는 당시에 이제 현안에 대한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무죄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이 다르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일단 당시 뭐 구조를 보면은 중간에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있었고 이런 중간자가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 김건희 씨의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조만간 이런 구체적인 현안 청탁이 들어올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시 통화 내역이라든가 혹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주고받은 내용들을 봤을 때 이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일교에 상당한 지지가 있었다라는 점을 알고 또 고마워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윤영호 씨에게 김건희 씨가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번호를 알려주면서 언제든지 의견이 있으면 전달 달라라는 식으로 번호를 또 주기도 했다. 이런 점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미 이 2022년 4월 샤넬백을 처음 받은 그 시점에는 충분히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혹은 앞으로의 청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항소심에서는 언급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뭐 전체적인 포괄일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은 뭐 충분히 알선 수재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고 1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1심에서 이제 무죄 판단을 했는데 그걸 이제 수긍하는 어떻게 보면 뭐 반복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항소심에서도 조금 뒤집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지점입니다. 1심에서의 판단 근거를 거의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에 이제 명태균 씨가 뭐 김건희 씨나 혹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전달한 그것은 통상 자기의 그런 영업을 위한 방식이었다.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무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준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실관계를 봤을 때 예컨대 뭐 김건희 씨라든가 윤석열 전 후보가 뭔가 지시를 하고 여론조사를 지시를 한다거나 혹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혹은 그 여론조사를 배포할 대상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라면 모를까. 이건 내용들을 봤을 때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것을 배포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자금법상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또 하나 이제 특검에서 지적했던 것이 뭐 당시 여론조사 조작을 결국 윤 전 대통령,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했던 것. 이것도 사실 돌이켜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특검에서는 주장을 했지만은 일단 뭐 법원에서는 그것만으로는 그냥 지시라든가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또 한편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대가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 뭐 특검에서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 역시도 결국 당시 재판 사정들을 봤을 때 어떠한 대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항소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똑같이 이제 무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1심에서는 이제 1년 8개월이었는데 이제 2심에선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선 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대법원 판결에서는 혹시 이렇게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는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단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1심에서 무죄가 인정이 됐던 두 가지 그 혐의가 다시 한번 2심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1심 판결의 설명 요지라든가 혹은 2심 이번 판결의 선고 내용을 들었을 때 설득력이 더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이냐 생각을 하면 항소심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항소심 내용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툼은 치열하게 진행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일단 형량 자체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했고 물론 대법원에서는 뭐 형이 과하냐, 형이 적냐 이 부분을 판단하지는 않는 법률심입니다. 이제 법률적인 판단이 항소심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할 내용들은 뭐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공모관계, 공동정보의 법리에 대해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뭐 포괄일체 부분, 이 전체를 하나의 그런 범행으로 보고 김건희 씨에게 전체 책임을 지우는 것, 이 부분 역시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다만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뀔 여지는 조금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바뀔 여지는 좀 적어 보인다 이런 예상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각에선 사심제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이게 뭐 사심제의 그 용어 관련해 가지고 또 뭐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헌법소원이라고 표현할까요? 자, 헌법소원 가는 거 아니냐? 기본권 침해에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뭐 김건희 씨 측에서 기대를 했던 내용만큼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헌법소원, 이 재판소원을 진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기본권 침해를 충분히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1심부터 지금까지 아니 뭐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 자체를 뭐 정치적인 그런 사안으로 뭐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고 당연히 이런 주장들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뭐 추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도 재판 소원을 통해서 해당 사건은 정치적인 성격을 상당히 띈 그런 수사와 재판 과정이었고 그래서 내가 뭐 재판 받을 권리를 충분히 침해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재판 소원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재판 소원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건희 씨가 어제 항소심에서 이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판단이 나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됐던 1심 관련 내용 잠시 보고 오시죠. 네, 큰 버스로 막힌 길목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인력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해 1월 3일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장면인데요. 격렬한 저항 속에 1차 집행은 결국에 무산됐습니다. 관저 주변에 철조망까지 둘렀지만 12일 뒤에 두 번째 체포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돼서 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면서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다. 경호원들이 경찰보다 총을 더 잘 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후에 특검에 의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오후 3시 서울고법에서 나올 판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뭐 1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뭐 재판 시간까지 고려하면 3시간여 만에 아마 저희가 2심 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심과 좀 다른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뭐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왔던 그런 내용들, 중요한 것들을 짚어보자면 예컨대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었다, 혹은 영장의 그런 적법성이, 그러니까 영장이 위법했다, 그리고 체포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뭐 대통령의 그런 불소추 특권 같은 것들도 변론 과정에서 주장이 됐었고요. 하지만 뭐 지금까지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뭐 다른 사건들,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심까지 올라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남은 것은 이제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5년을 받았는데 징역 10년을 다시 한번 특검에서 구형을 했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결국 여기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1심에서 5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적어도 뭐 5년 이상, 뭐 10년 뭐 이하 이렇게 예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1심 선고 직전에도 일단 특검의 구형이 있고 나서 예상을 하기로는 뭐 그래도 5년 이상, 7년 정도의 선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뭐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봤던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 체포 방해 혐의,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법정형으로는 최대 뭐 7년 6개월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행정부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을 해서 이 사법부에서 발부한 그 영장의 집행을 막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뭐 7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1심에서는 5년이 나왔었고, 다만 이제 2심에서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조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뭐 7년 정도까지도 형을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혐의를 볼 때 그 이번에 그 2심 같은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관련된 혐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단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 이제 5년의 형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처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폭행, 협박 등으로 공무를 방해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다수의 그런 위력을 통해서 혹은 뭐 흉기 등을 이용을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를 할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은 결국에는 경호처 직원들, 이 다수의 인력들을 동원을 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특검 관계자들이, 공수처 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를 방해했었기 때문에 특수가 붙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중이 돼서 최대 7년 6개월까지 또 법정형이 상향이 된 겁니다. 이번에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그 신설된 다음에 처음으로 내려지는 선고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형사 재판부랑 좀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물론 해당 사건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재판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시각을 가질지 원칙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뭐 특별 재판부,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든 혹은 일반 형사 재판부든 사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양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의 차이는 조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란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 혹은 파생 사건들에 대해서 전담을 해서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들과는 양형과 관련한 시각을 조금 달리할 수 있지 않나. 특히 이제 이런 피고인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행정부나 혹은 각계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중요한 권한과 지위를 가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크기를 일반적인 그런 형사 피고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고 인식할 수가 있다. 더욱 중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사실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뭐 동일한 시선, 동일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조금 책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또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그리고 뭐 공수처의 수사권 없다 이 주장도 계속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들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이제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쟁점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뭐 유무죄의 판단도 달리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한다라고 이해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 이미 여러 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배척이 됐었습니다. 뭐 수사 단계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던 그 시점부터 뭐 탄핵 선고에서도 공수처의 그런 수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이후에 뭐 1심을 거치면서 혹은 이 직위원 재판부에서 그 내란 사건에 대한 판단 선고를 할 때도 사실 네. 공수처의 수사권이 다시 한번 인정이 됐었고요. 이렇게 각 단계별로 주장을 할 때마다 모두 배척이 되고 인정이 됐던 공수처의 수사권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내란 전담 재판부의 그런 헌법적인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주장 역시도 사실 단순히 본인에 대한 혹은 관련 사건에 대한 특별한 재판부가 구성됐다라는 것만으로는 네. 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다르게 판단할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1심 그 선고 형량 5년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이걸 뭐 사실상의 그 내란죄 예비 판결로 뭐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저도 사실상의 내란죄 예비 판결이라는 의미가 뭐 예컨대 내란 행위가 발생하고 나서 계엄 행위가 발생하고 나서 이 그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을 한 이런 체포 방해 혐의는 또 다른 그런 뭐 사실상의 내란 행위가 아니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런 해석은 뭐 사실상의 해석에 불과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번 항소심이 이것이 뭐 내란 행위에 준하는 것이다, 내란 행위에 필적하는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그래서 별도의 그냥 특수고무집행 방해 정도로 보고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고로 어제 있었던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좀 길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 있을 오후 3시에 있을 윤 전 대통령 그 선고는 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김건희 씨 재판의 그 선고 과정을 보면은 일단 재판부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심에서의 그런 판단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길게 소요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선고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항소심 선고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전망하기에 1심 판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뭐 차이가 있다면은 뭐 형량 정도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뭐 시간은 어제보다는 훨씬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판단 이제 오늘 오후 3시입니다. YTN에서도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사진을 남기겠다며 무단으로 철길에 들어가는 관광객들 때문에 폐쇄가 됐던 강원 동해시 하평해변 건널목이 다시 열립니다. 수십 년간 이용해오던 생활 통로가 막혀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호소 끝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조건으로 재개방이 결정됐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속 풍경을 닮았다는 입소문에 사진 명소로 떠오른 동해시 하평해변 건널목. 지금은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선로 무단 침입이 반복되고 급기야 열차 급정거 사태까지 발생하자 지난 2월 코레일이 전면 폐쇄한 겁니다. 수십 년간 이용하던 통로가 막히면서 주민들은 수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 건널목이 폐쇄 2달여 만인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참다 못한 주민 5,400여 명이 탄원서를 냈고 동해시와 코레일 등이 협의 끝에 안전요원 배치를 조건으로 재개방에 합의했습니다. 철도 안전이라는 그 원칙, 절대적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우리 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하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 동해시를 비롯해서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온 결과입니다. 동해시는 주간에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고 경고방송이 가능한 CCTV 넉 대도 설치해 통행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개방 소식에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막혀 있어갖고 저희가 저쪽으로 바다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삥 돌아가야 돼서 여러모로 너무 불편했는데 이번에 이제 개방된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안전 요원이 없는 야간에는 통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통행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세심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의안 후보에게 음료수를 던진 혐의 등으로 30대 A씨에게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선아들목 근처에서 유세 중이던 정 후보에게 음료수가 든 컵을 던져 정 후보가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게 하고 선거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따스한 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처럼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장시간 바깥에 계실 분들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비교적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제주도에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대기가 메마른 가운데 오늘 오전 서울 일부 지역에도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1도, 광주 19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이맘때 수준의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